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핵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일본 히로시마에서 주요 7개국 G7 정상들이 핵무기 없는 세상을 만들자며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핵무기 사용 위협 국가로 러시아와 중국, 북한을 지목했는데 특히 북한을 향해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자제해야 한다며 무모한 행동은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히로시마 현지에서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일본에 도착하자마자 히로시마 평화공원을 방문해 원자폭탄의 참상을 확인했던 G7 정상들. 핵무기를 줄이자는 공동성명, 핵 군축을 위한 히로시마 비전을 채택했습니다. このセッションではまず世界が直面する複合的危機への連帯した対応について議論をしたいと思っています。 핵무기로 인류를 위협하는 국가로는 러시아, 중국, 북한이 지목됐습니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G7 정상들은 국제평화와 안보에 심각한 위협이 된다며 무모한 행동은 신속하고 단일하며 강력한 국제적 대응에 직면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북한 인권 문제와 CVID도 언급됐습니다. 북한 정부가 주민복지보다 무기 개발을 우선시한다며 한미일과 대화에 응하라 촉구했고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 CVID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재확인했습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그동안 한국이 G7 국가들과 공유해온 북한에 대한 입장이 다시 확인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향해선 핵전쟁의 승자는 없다면서 핵무기 사용은 물론 사용하겠다는 위협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중국을 겨냥해선 핵무기 수는 줄어야 한다며 민생용으로 가장한 군사용 플루토늄 생산이나 생산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미중 갈등에 우크라이나 전쟁까지 겹치면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자유진영과 북중러의 대립 구도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핵을 줄이고 평화를 추구하자 요구하고 있지만 그만큼 전선이 선명해진다는 모순도 함께 커지고 있습니다. 히로시마에서 MBC 뉴스 이정은입니다. 오늘 채택한 G7 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국제원자력기구 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도 담겼습니다.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할 한국 정부 시찰단은 내일 일본을 방문합니다. 장슬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G7 성명에는 후쿠시마 원자력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IAEA의 검증을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성명에서 G7 정상들은 인간과 환경에 해를 끼치지 않도록 하기 위해 IAEA의 안전기준과 국제법에 따라 수행될 IAEA의 독립적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에서 진행하는 폐로 작업,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일본의 투명한 노력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나타냈습니다. G7은 지난달 홋카이도 삿포로에서 개최된 기후에너지 환경장관 회의 공동성명에서도 IAEA의 독립적인 후쿠시마 원전 검증을 지지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정상회의 공동성명에는 일본이 국제사회와 긴밀히 소통하면서 개방적이고 투명한 태도로 계획을 진행할 것을 권장한다는 문구는 빠졌습니다. 앞서 IAEA는 이달 초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보고서에서 일본의 오염수 처리 과정에 문제가 없으며 일본의 규제기관이 충분한 기능과 역할을 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의 오염수 처리 과정을 점검하는 한국 정부 시찰단은 내일 일본에 도착합니다. 시찰단은 모레 일본 관계기관과 질의응답을 가진 뒤 오는 23일부터 1박 2일간 후쿠시마를 방문해 시찰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장슬기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내일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공동 참배한 뒤 한일 정상회담을 엽니다. 오늘 오후에는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히로시마에 도착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조희영 기자. 먼저 G7 정상회의 개최지가 히로시마인 이유가 있다고요? 네, 저는 히로시마 평화공원 인근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로 원형 지붕을 얹은 건물이 있습니다. 자세히 보면 지붕은 철골만 남아있고 건물 곳곳이 파손돼 있는데요.
1945년 8월 6일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의 흔적을 보여주는 원폭돔입니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회의 개최지로 히로시마를 고른 이유를 보여주는 장소인데요. 히로시마 출신인 기시다 총리는 핵무기의 파괴적인 공포를 직접 보여주면서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에 경고하는 국제사회의 연대를 끌어내기 위해 이곳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G7 정상들을 첫날 안내했던 장소도 원폭돔이 있는 평화공원이었습니다. 내일은 한일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는데 그 전에 양국 정상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를 함께 참배하는 계획이 있죠. 네, 히로시마 원폭으로 사망한 한국인은 전체 사망자의 20%가 넘는 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달 초 서울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이번 참배 일정을 언급하면서 한일 관계 강화의 기운을 확실히 해나가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한국인 피해자 공동 참배에 대해 한일 관계 정상화와 미래를 위한 진전이라고 평가해왔습니다. 미래를 강조하면서 과거사를 풀어나가려는 의지가 반영된 만남이라고 대통령실은 보고 있는데 한일 공동 참배 이후 예정된 회담에서 좀 더 진전된 입장을 추가로 표명할지 주목됩니다. 내일 한미일 정상도 만날 예정인데요. 북핵 위협에 맞선 한미일 안보 협력이 다시 강조될 것으로 보입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한일 관계 개선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계속 강조해왔습니다. 자, 오늘 G7 정상회의에 도착한 손님이 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직접 방문을 했는데 사실상 대러시아 규탄 전선에 나선 이번 정상회의의 상징적인 장면으로 보이는데요. 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오늘 오후 3시 반쯤 히로시마에 도착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의 참석은 이번 정상회의의 목적과 바로 연결돼 있는데요. 우크라이나 전쟁 2년차에 열리는 이번 G7 회의 자체가 사실상 반러시아 연대를 구축하려는 측면이 있고 러시아에 대한 제재와 압박을 가하는 걸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으로서는 러시아 점령지에 대한 탈환 시도를 앞두고 G7 회원국들의 무기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서방 국가들과 양자회담을 갖고 또 그동안 러시아에 대해 에너지 의존도가 높아서 중립을 표방하던 인도도 만나서 설득에 나설 계획입니다. 대통령실은 아직 우크라이나와 단독 회담에 대해 제공할 수 있는 정보가 없다고 전했습니다. 지금까지 히로시마에서 전해드렸습니다. G7 정상들은 경제 안보 분야에 대해서도 중점적으로 논의를 했습니다. 주로 중국과 러시아를 겨냥한 내용들인데요. 특히 중국이 자기 나라의 불리한 정책을 편 국가에 무역 보복을 가하면 국제사회가 피해를 본 나라를 도와서 보복의 실효성이 없어지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성일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지난 2016년 한국과 미국이 고고도 방어 시스템 사드의 배치 방침을 발표하자 중국은 이에 반발해 보복에 나섰습니다. 미사일 방어 태세를 우리가 만든 드라마, 영화, 게임 배급을 전면 제한했고 한국산 배터리를 장착한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주지 않았습니다. 리우 샤보. 중국 반체제 인사 루 샤오보가 노벨 평화상 수상자로 결정된 2010년 중국은 노르웨이의 주요 수출품인 연어의 수입을 사실상 중단했습니다. 노르웨이 국민들의 무비자 여행도 차단했습니다. 노르웨이는 보복 6년 만에 손을 들었습니다. 중국 시장에 크게 의존하는 산업을 찍어 무역을 차단하고 정책을 바꾸도록 다른 나라 정부를 압박하는 방식입니다. G7은 경제적 강압으로 피해를 본 나라를 도와야 보복이 반복되지 않을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첨단 제품을 만드는 데 필수적인 소재와 부품 공급망을 갖추자는 논의도 사실상 중국을 겨냥한 것입니다. We are, to borrow a phrase from the European Union itself, looking to de-risk, not decouple from China. 미국은 중국의 첨단 산업 분야에 서방의 투자를 제한하자는 강경책까지 G7에 제안했습니다. 중국에 대한 직접 제재에 동참하기를 꺼리는 유럽 국가들도 중국산 태양광 패널, 배터리 소재 분야의 의존성이 높아지는 상황에는 경계심을 갖고 있습니다. G7 논의에 우리가 초대받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중국 공급망에서 가지고 있는 어떤 우월적인 지위는 상대적으로 느슨한 그런 규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활용한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환경, 노동, 인권에 대한 잣대를 들이대어야 한다는 것들이 공통된 인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러시아가 서방의 첨단 기술을 전용해 우크라이나 공격에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첨단 기술 유출을 통제하자는 논의도 포함됐습니다. MBC 뉴스 이성근입니다. 러시아에 맞서 싸우기 위해 최신 전투기가 필요하다는 우크라이나의 요청을 놓고 장고를 거듭하던 미국이 결국 F-16 전투기를 지원하는 쪽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G7 정상회의에 참석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에게 F-16 전투기를 훈련시키는 계획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뉴욕에서 강나림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표적을 탐지하는 레이더와 최신 미사일을 갖춘 서방 진영의 대표적인 전투기인 F-16. 대반격을 준비하고 있는 블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이 F-16 지원이 전쟁을 끝낼 게임 체인저가 될 것이라며 지원을 호소해왔습니다. Today we spoke about the jets, very important topic for us because we can't control the sky. 우크라이나의 간절한 요청에 드디어 미국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G7 정상회담에 참석 중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전격 승인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군인들이 F-16을 직접 조종하고 정비할 수 있도록 미국 교관들이 가르친다는 겁니다. 현재 F-16을 운영 중인 유럽의 동맹국들이 F-16을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것을 바이든 정부가 승인할 것이라는 보도도 나왔습니다. F-16에는 미국 기밀에 해당하는 기술이 포함돼 있어 다른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전투기를 제공하려면 미국의 승인이 필요한데 이를 미국이 허락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It's part of our long-term commitment to Ukraine's self-defense. So as the training unfolds in the coming months, we will work with our allies to determine when planes will be delivered, who will be delivering them, and how many. 그동안 미국은 러시아와 서방의 직접적인 대결 구도가 형성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어 전투기 제공 요청에 선을 그어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과 젤렌스키 대통령의 양자회담이 이뤄질 경우 미국이 전격적으로 F-16 전투기 지원을 공식화할 가능성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강나림입니다. 인간이 로봇을 입는다고 하면 흔히 아이언맨 같은 영화 속 이야기가 먼저 떠오르실 겁니다. 로봇을 입으면 장애도 딛고 일어설 수 있는 세상, 머지않아 우리 실생활에 한층 더 가깝게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박진준 기자입니다. 25년 전 뺑소니 교통사고로 1급 하반신 장애를 얻은 김병욱 씨. 평생 휠체어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 같던 김 씨는 로봇을 만나며 삶이 달라졌습니다. 앉고 서기는 물론 빠르게 걷기도 가능합니다. 원하는 만큼 원하는 시간 하루에 6시간, 8시간씩 이렇게 편하게 걸을 수가 있고 3년 전에는 장애인이 로봇을 입고 체력을 검증하는 국제대회 사이베슬론에 참가해 금메달도 땄습니다. 현재는 이 로봇 회사의 디자이너로 일하면서 로봇 개발까지 참여하고 있습니다. 저희같이 하반신 마비라든가 저보다 더한 사람들도 다 일에 세울 수 있습니다. 무릎이나 발목 같은 관절이 불편한 사람을 위한 로봇도 개발됐습니다. 앉았다 일어서는 스쿼트 운동도 로봇만 입으면 평소보다 2~3배는 거뜬하게 해낼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 속에 한층 더 가까워진 로봇 산업에 대기업들도 앞다투어 뛰어들고 있습니다. 한 대기업에서 만든 장애인용 로봇은 기존 제품보다 무게를 20kg가량 줄였습니다. 반대로 보폭과 다리를 드는 높이까지 동작은 더 섬세해졌습니다. 정말 일반인처럼 걷고 싶어 하시거든요. 그런 것들이 반영되어서 로봇한테 이제 실현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합니다. 산업 현장에서도 입는 로봇을 보게 됩니다. 물건 상하차나 자동차 조립 등 반복적인 움직임 때문에 관절을 다치는 것을 방지하고 움직임을 향상시키는 로봇이 내년이면 도입될 전망입니다. 단순하게 물건을 나르고 음식을 만드는 로봇에서 실생활 맞춤형 입는 로봇까지
로봇 활용은 확대되고 있습니다. 로봇 산업이라는 거는 사람이 가진 본능에 따라서 발전할 수밖에 없는 분야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더 건강하게 오래 살고 싶어서 웨어러블 로봇이 발전하고 있고. 올해 입는 로봇 시장 규모는 약 750억 원. 전문가들은 앞으로 3년 안에 지금보다 3배 넘는 규모로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진준입니다. 올해 들어 인천을 비롯해 전국 곳곳의 아파트에서 쇠구슬에 맞아 유리창이 깨지는 일이 종종 발생했는데요. 최근 경기도에서도 비슷한 사건이 잇따라 신고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경기 용인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최근 베란다 유리에 구멍과 금이 간 사건이 있었다. 추가 사고 발생 시 신고해달라는 겁니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한 피해자의 집에 가봤습니다. 블라인드를 걷어보면 이렇게 두꺼운 유리창이 처참하게 금이가 있고 한가운데엔 총알 자국 같은 구멍이 나 있습니다. 겨우내 창문 열어볼 일이 거의 없었던 집주인은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소하러 3월 말쯤에 봤는데 블라인드 사이로 선이 보여서 블라인드를 걷어보니까 유리창이 다 깨져 있고 구멍이 나 있어서. 지난 3월 말 경찰에 신고하자 다른 피해자들도 나타났습니다. 공지를 본 주민들이 뒤늦게 유리창을 확인했다가 피해를 알게 된 겁니다. 한 신고자 집의 베란다 창틀에서는 직경 8mm 정도인 쇠구슬이 발견됐습니다. 겹구조로 된 유리창을 뚫지는 못했지만 창문이 열려 있었다면 아찔한 상황입니다. 그때가 이제 날이 더워지기 전이었으니까 그나마 저 정도인데 이제 여름이 되면 또 창문도 훨씬 더 많이 열어놓을 수도 있고. 이달 초까지 석 달째 추가 사례가 신고되면서 이 아파트에서만 피해 규모가 6가구로 늘어났습니다. 도로변의 2개 동에 피해가 집중된 데다 3층부터 20층까지 높이도 다양합니다. 주민들은 원인 모를 쇠구슬 테러가 언제 또 일어날지 몰라 더 불안합니다. 범인이 지금 안 잡힌 상태에서 또 다른 범죄가 또 생길 수도 있고 사람이 맞으면 정말 이거는. 아직 목격자나 CCTV에 잡힌 단서도 없습니다. 따라서 발생 시점마저 특정할 수 없어 수사에 어려움을 겪는 가운데 경찰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쇠구슬이 날아온 방향과 거리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28년 전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로 세 딸을 잃은 뒤 일평생 나눔을 실천하며 살아온 한 원로 변호사가 어젯밤 별세했습니다. 자녀를 셋이나 앞세워 보낸 참척의 고통을 나눔의 보람으로 승화시켰던 고인의 일생, 조재현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무려 502명이 숨졌던 1995년 서울 삼풍백화점 붕괴 참사. 이 악몽의 현장에서 세 딸을 한꺼번에 잃었던 정광진 변호사가 어젯밤 향년 85세로 별세했습니다. 폐렴 증상이 악화돼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왔지만 끝내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1963년 제1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판사로 재직했던 정 변호사는 1978년 갑자기 법복을 벗었습니다. 두 눈의 시력을 모두 잃은 큰딸을 뒷바라지하려 변호사로 개업했던 겁니다. 시력은 되살리기 쉽지 않았지만 미국 유학까지 우수한 성적으로 마친 딸은 모교인 서울맹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했습니다. 그렇게 꿈을 키우기 시작한 지 겨우 9개월째. 집에서 쓸 물건들을 사겠다고 두 여동생과 삼풍백화점에 갔다 결국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이런 일은 남들한테나 일어나는 일인 줄 알았지. 나한테 있을 일이라고 상상을 못했기 때문에 너무 엄청나요. 당시 이들은 모두 20대였습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사회 봉사도 못하고 지들 이 뜻을 펴지도 못하고 가는 게 부모로서 안타깝다면 안타까운 거죠. 졸지에 세 딸을 앞세워 보내고도 정 변호사는 슬픔을 억누르며 딸의 유지를 묵묵히 이어갔습니다. 보상금 7억 원에 개인 재산까지 보태 13억 원으로 장학재단을 설립한 뒤 딸의 모교이자 첫 직장이었던 서울 맹학교에 모두 기증했습니다. 지금 유민 입장에서 생각하면 이런 일 하는 거를 좋아할 것 같으니까 아빠가 대신해.
못다 이룬 큰딸의 꿈을 이어받아 나눔의 삶에 일생을 바쳤던 아버지는 다시 딸들의 곁으로 떠났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남미 국가 우루과이와 아르헨티나가 역대급 가뭄이 불러온 물 부족 현상에 허덕이고 있습니다. 수도꼭지에서 소금물이 나오고 가축들의 폐사가 잇따르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번 가뭄으로 태평양과 대서양을 잇는 글로벌 물류 동맥 파나마 운하의 수위까지 내려가면서 선박 통행도 제한될 정도입니다. 윤성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물통을 들고 나온 우루과이 시민들이 깨끗한 물을 내놓으라며 야간 시위를 벌입니다. 이들이 분노한 이유는 음식에 간을 맞추지 않아도 될 만큼 짠맛이 나는 수돗물 때문입니다. 넉 달째 이어진 가뭄으로 수도권 상수원이 말라붙자 정부가 염분 농도가 높은 강하구 물을 수돗물에 섞어 공급한 게 원인입니다. 우루과이 정부는 각급 학교에 학생당 한 컵 이상의 물을 주지 말라는 지침까지 내린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민들의 원성이 거세지자 우루과이 정부는 마시기 어렵지만 못 마시는 물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오히려 분노를 키웠습니다. 불안을 느낀 사람들이 마트로 달려가 생수 사재기에 나서면서 물 구하기는 말 그대로 하늘의 별따기가 됐습니다. 국경을 맞대고 있는 또 다른 남미 국가 아르헨티나도 최악의 가뭄이 불러온 물 부족 현상에 신음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광활한 목초지가 바닥이 쩍쩍 갈라진 황무지로 변하면서 뼈만 앙상하게 남은 가축들의 폐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남아있는 건초들의 품질도 형편없이 낮아져 젖소들의 우유 생산량이 뚝 떨어졌고 우유 맛도 예전 같지 않습니다. 농작물 수확 역시 엄두조차 내기 힘든 상황입니다. Nunca hemos vivido una sequía así. No te puedo decir nada. Esto es dantesco. Nadie vio una cosa así. Nadie vio. 중남미를 덮친 가뭄은 세계 교역량의 4%를 책임지는 글로벌 물류동맥 파나마 운하에도 심각한 타격을 줬습니다. 파나마 운하청은 가뭄으로 운하의 물길 수위가 낮아져 선박 화물량을 지속해서 제한하겠다는 공고문까지 띄운 상태입니다. 외신들은 화물업계가 컨테이너 선정량을 줄이고 화물 운송 비용을 인상하는 등 대책 마련에 분주하다고 잇따라 보도했습니다. MBC 뉴스 윤성철입니다. 어릴 적 놀이터에서 놀다가 다쳤던 경험 다들 있으시죠? 부모님은 걱정하셔도 상처가 아물면 어느새 다시 놀이터로 달려가 뛰어놀곤 했는데요. 요즘 놀이터들은 더 재밌다고 합니다. 아이들의 도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일부러 약간 위험하게 만들기도 한다는데요. 아이들의 희망을 반영해 놀이터 디자이너의 손으로 만들어지는 요즘 놀이터들로 손지윤 영상기자가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완두콩 놀이터에 오시면 점프. 구름까지 뛴 것 같아요. 저희가 말한 대로 만들어 주셔서 기뻤어요. 7살 아윤이와 나연이가 꿈꿨던 놀이터는 한 디자이너 손에서 탄생했습니다. 놀이터 디자이너 이현주입니다. 놀이 방법이 정해져 있는 것보다는 규칙도 많이 없고 스스로 생각하면서 놀 수 있는 놀이터를 만들고 있어요. 여기 아슬아슬한 나무를 건너가기도 하고 여기 건너가서 이렇게도 놀고. 연재 씨가 만든 또 다른 놀이터는 자연을 담았습니다. 소라나 그런 돌멩이 가지고 놀 수 있고 나무 타기나 여기 물에서 노는 게 제일 재밌는 것 같아요. 재미없다고 하는 이유는 너무 뻔하다는 거죠. 방법이 정해져 있으면 아이들한테 쉬워요. 너 뉴스데스크에 나와. 어느 정도로 이렇게 매달릴 수 있는지 자기가 인지를 하니까 스스로 도전을 조금씩 하는 것 같더라고요. 약간의 위험을 일부러 넣기도 해요. 작게 다치다 보면 나무 올라가다가 자기가 어디인가에서 더 조심을 해야 되는 걸 스스로 알게 되고. 이제 여기가 위험한 게 아니고요. 여기가 아들한테 더 찰과상을 입게 될 거예요. 손가락 끼임이라던가 목 걸림이라던가 옷 걸림이라던가 디자이너가 반드시 체크해서 사전에 방지해야 돼요.
어른이 되어서 살아가는 삶이 평탄하지 않잖아요. 여기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겪다 보면 나중에 커서 대처할 수 있는 힘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일상의 사회의 연습장처럼 그렇게 커가는 곳이 놀이터인 것 같아요. 미성년자와 여러 차례 성관계한 혐의로 입건된 현직 경찰관에 대해 구속영장이 신청됐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은 미성년자 의제 강간 혐의로 서울경찰청 소속 윤모순경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서울의 한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윤순경은 지난 2월부터 이달 초까지 10대 초반의 여학생과 10여 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윤순경의 휴대전화에서 SNS를 이용해 다른 미성년자들도 만나려 한 정황 등을 확인해 추가 혐의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본 방송은 지난 2021년 5월 18일 MBC 뉴스데스크 프로그램에서 한 국립대 무용학과 교수가 제자들의 명의를 도용하여 소송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그러나 보도된 내용과 달리 소송 당사자들이 된 제자들은 관련 쟁송 절차가 진행된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그 참여 의사로 인적 사항을 전달했다는 점이 밝혀져 이를 바로잡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프로야구 선두 싸움 중인 유통 라이벌이죠. SSG와 롯데가 맞대결을 펼쳤는데요. SSG의 김광현 선수 완벽투로 롯데전 11연승을 달성하면서 천적의 면모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명노 기자입니다. 시즌 초반 선두를 질주하는 롯데의 상승세에 올 들어 두 번째 매진을 기록한 사직구장. SSG와 롯데의 치열한 선두 싸움에 더해 에이스 김광현과 스트레일리의 맞대결로 관심을 모았지만 의외의 실책으로 균형이 깨졌습니다. 3회 롯데 3루수 한동희가 평범한 땅볼에 송구 실책을 범하면서 양팀 통틀어 첫 출루가 나왔고 SSG 김민식이 큼지막한 적시 2루타를 터뜨려 선취점을 가져갔습니다. 이후 흔들린 스트레일리를 SSG 타선이 집요하게 공략했습니다. 4회에도 몸에 맞는 공을 시작으로 2점을 더 뽑아낸 SSG는 5회 투아웃 만루에서 김성현이 2타점 적시타를 터뜨리며 점수차를 벌렸습니다. 마운드에선 김광현이 완벽한 투구를 선보였습니다. 6이닝 동안 안타 1개만을 허용하며 삼진 9개 무실점으로 사직구장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결국 투타 조화 속에 SSG가 5대0 완승을 거둔 가운데 김광현은 2015년부터 시작된 롯데전 연승 기록을 11경기로 늘리며 천적의 면모를 과시했습니다. 분명히 어제까지는 1등이었는데 오늘 3등이 됐더라고요. 만원 관중이고 원정 경기일수록 분위기를 넘겨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고요. KT전에서 8회 원아웃까지 노히트 노런을 이어가던 두산 알칸타라는 이호연에게 안타를 맞고 대기록을 놓쳤지만 두산은 로하스의 연타석 홈런을 앞세워 4위를 지켰습니다. MBC 뉴스 이명노입니다. 네, 에이스 안세영과 남자 복식조의 선전을 앞세운 배드민턴 대표팀이 말레이시아를 꺾고 6년 만에 세계 혼합 단체 선수권 결승에 올랐습니다. 박주린 기자입니다. 첫 경기 혼합 복식에 나선 서승재, 최유정조가 2대1 역전승을 거두며 기분 좋게 출발한 대표팀. 남자 단식에 저녁 진입해하며 승부는 원점이 됐지만 곧바로 여자 단식에서 세계 랭킹 2위의 안세영이 기대에 화답했습니다. 역동작을 유도하는 예측 브러샷에 노련한 완급 조절로 한 수 아래 상대를 몰아붙이며 32분 만에 2대0 완승을 거뒀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주인공은 따로 있었습니다. 안세영의 승리로 달아오르는 분위기 속에 남자 복식에 나선 김원호와 나성승. 손발을 맞춘 지 얼마 되지 않아 랭킹은 803위에 불과했지만 세계 2위의 말레이시아 선수들을 상대로 기죽지 않고 공세를 펼쳤습니다. 결국 당황한 상대를 거세게 몰아붙인 끝에 2대0 깜짝 승리. 종합전적 3대1로 승리한 대표팀은 6년 만에 결승 진출에 성공했고 나성승은 춤을 추며 기쁨을 만끽했습니다. 저희는 상대방을 의식하지 않았고 상승이와 저가 할 수 있는 제일 잘할 수 있는 플레이를 해보자 이렇게. 한 번 더 보여줄 수 있나요, 릴스를? 네. 이런 춤입니다. 이런 춤.
대표팀은 중국, 일본전 승자와 내일 우승컵을 놓고 격돌합니다. MBC 뉴스 박주린입니다. 네, 강원도 강릉과 평창 일대에서 최장 100km에 달하는 트레일러닝 대회가 열려 참가자들이 달리기의 매력을 만끽했습니다. 토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네, 오늘 낮 동안 봄 햇살이 강하게 내리쬐면서 초여름만큼이나 더웠습니다. 이제 밤부터 중부 지역은 하늘빛이 흐려질 텐데요. 수도권과 강원 영서를 중심으로는 밤사이 요란한 비가 지나가겠습니다. 비의 양은 5mm 미만으로 많지는 않겠고 충북과 경북 서부 지역에는 빗방울이 떨어지겠습니다. 비구름은 금세 지나가겠지만 내일 오전까지 바람은 강하게 지속되겠습니다. 한편 그제부터 고비 사막과 내몽골 고원 부근에서는 황사가 지속적으로 발원되고 있습니다. 북서풍을 타고 모래먼지가 남동진에서 들어와서 오늘 밤 백령도부터 영향을 줄 텐데요. 내일 중부 지역을 중심으로 먼저 공기가 탁해져서요. 밤이면 전북 지역까지 매우 나쁨 수준의 농도를 보이겠고요. 월요일까지 먼지가 영향을 주다가 중부 지역부터 차츰 먼지가 빠져나가겠습니다. 대기질은 화요일 무렵이 되어서야 완전히 나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내일 전국의 하늘 자체는 대체로 맑겠고요. 서해안과 호남, 경남 내륙 지역에서는 가시거리 200m 이하의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과 광주 15도가 예상되고요. 한낮 기온은 서울이 24도, 대구가 28도 안팎을 보이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대체로 맑거나 구름만 끼는 가운데 한낮 기온 26, 7도 안팎으로 다소 덥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데스크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